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약이 되는 시간, 건강한 의사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머리가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이나 어깨나 이런 데 저림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고 네. 괜찮아지면은 괜찮겠지만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고 눈에 피로가 나타나고 저림 증상이 심해지면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 서서 옆모습을 봤을 때 얼굴이 어깨보다 앞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좀 좋겠죠. 네, 평소에 뭐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는 습관은 좀 피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앉아 계실 때에는 어깨를 쫙 펴고 턱을 목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시면요. 이 거북목 증후군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평소에 잘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런 거를 의식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고요.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해주실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원장님들과 함께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한의학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신 분들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80세 여성분이신데요. 이명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이명 증상이 시작됐고 머리 오른편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으리으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 자주 정신이 없고 몇 달간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 한약을 먹고 있는데도 별 호전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 원장님, 이명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나이를 계속 드실수록 점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위에서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에서 이제 혼자서 소리가 난다고 느끼는 거를 이제 이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명의 정확한 어떤 원인을 설명드리거나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여기저기 병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정말 전체 인구 가운데 17%가량이 이명 증상을 겪어봤다고 하고요. 또 특히나 노년층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현 원장님, 그렇다면 원인별로 이명을 나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줘볼까요? 네, 이명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이 사실 정상인에게 있어서도 가끔씩 한 번씩 귀에서 잉 하는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걸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주파음처럼 잉 하고 나는 소리는 나만 들을 수 있고 남은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명 중에서는 남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또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타각적 이명, 그러니까 남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명은 타각적 이명이라고 하고요.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자각적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타각적 이명은요, 사실은 원인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몸 속에서 나는 소리가 청신경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숨소리라던가 또는 이제 귀에서 맥박이 울리는 둥둥둥 하는 소리 또는 중2의 그 귀 가운데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이소골이라던가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뭐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난다던가 또는 이제 감기가
걸렸거나 할 때 우리 왜 그 귀 속에서 뭐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난다던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유스타기호관에 그 점액 같은 것들이 끼거나 했을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원인이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면 많이 이제 호전이 되세요. 근데 자각적 이명, 그러니까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이명의 원인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 청신경에 또는 청세포,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경과 세포의 노화나 또는 이상, 손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요. 또 귀 속에 이제 이물질이나 또는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청신경이나 청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또는 이제 중이염이 있었을 때 돌발성 난청이라 그래서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명이 같이 오는, 그러니까 청력 저하와 함께 이명이 같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청신경에 어떤 종양이라던가 질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이명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 뒤에 있는 척추, 상부의 척추나 또는 이제 악관절, 그 입을 이제 벌렸다 닫았다 할 때 나는 그 딱딱하는 그런 소리들도 이제 이명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딱히 정확한 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이명들이 많기 때문에요. 좀 더 이명은 다른 질환이 있을 때 같이 오는 증상이라고 하지 이명 자체가 정확한 그 하나의 병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명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우석 원장님, 아무래도 이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가 난 후나 이렇게 물리적 충격이 있는 후에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실제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제 물리적 원인에 의한 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도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예후도 훨씬 좋은 편이라서 이런 것들을 감별해서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병원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경추신경성 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경추의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인데요. 그 귀를 주관하고 있는 그 신경근이 이제 경추 2번하고 3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귀를 이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추 2번하고 3번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귀의 이명을 증상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측인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경추 2번, 3번에 어떤 정렬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신경근에 문제가 있어서 디스크 같은 신경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주변의 신경 쪽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나 치료로 교정을 한다든지 약침이나 봉침 같은 경우 아니면 일반 침 치료 같은 걸로 이제 그런 어떤 경추 2번, 3번에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이제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턱관절, 악관절로 인한 이명이 있습니다. 악관절로 인한 이명은 턱관절이 이렇게 우리 몸의 근해처럼 비틀어져 있는 부분을 턱에서 이제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틀어진 부분의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그 턱 관절 안쪽으로 이제 안면신경이나 그 청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그 신경이나 혈관을 자극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에 이명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턱관절을 정렬을 맞추는 스프린트라고 하는 이제 입에 무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턱관절을 틀어지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연계가 되는 아까 경추 2번 같은 경우 교정으로 맞춰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턱관절 주변 근육들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턱관절 문제는 이제 약침이나 어떤 침 치료 같은 걸로 균형을 맞춰서 어떤 그 청신경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제 자극을 줄여서 치료를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외상에 의한 이제 교통사고나 운동을 하다 다쳤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그
목 뒤쪽이나 아니면 귀 주변 근육들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측두근, 후두근 또 그리고 후두하근이라고 해서 머리통 아래쪽에 이제 굉장히 신경이나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부분에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신경이나 혈관에 영향을 주게 돼서 또 이명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나 그런 외상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침치료나 물리치료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로 그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네, 물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이명의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명을 좀 겪게 된다면 특정 소리가 지속적으로 귀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고통스럽고 좀 피곤할 상황일 것 같은데 최현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이명 때문에 청력까지 좀 감퇴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명 때문에 이제 이명 때문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청력 감소와 이명 자체가 같이 오면서 서로 이제 둘 다 같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명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신경과 청세포의 약화가 오면서 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청신경과 청세포가 이제 약화가 되거나 노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청력까지도 같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명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 이명이 왔을 때는 청력이 정상이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청력 검사를 해보면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가셔서 청력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앞으로 더 큰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이 오래되면은 이명도 같이 심해지고 청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이명이 시작되셨을 때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호전이 잘 되지만 뭐 2년, 3년 이렇게 돼서 오시면은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완치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청력이 괜찮다고 하면은 이명 치료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0대나 20대, 30대에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청력의 저하가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0대 이후, 그러니까 몸의 노화가 같이 오면서 이명이 왔을 경우에는 청력 저하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청자분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경우에는 꼭 그 이명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요. 청력 검사도 꼭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이 지속되다 보면 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빠른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현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이명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치료들이 행해지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명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좀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몸이 이제 실하다 실자를 써서 실증일 때와 또 이제 허할 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실증의 이명의 특징은 귀를 꼭 막았을 때도 소리가 좀 들린다는 거고요. 허증의 이명인 경우에는 귀를 꼭 막으면 소리가 작아지거나 안 들리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증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이염이나 이런 그 원인 질병이 있었을 때 조금 급작스럽게 오고 증상이 좀 강한 게 특징이고요. 허증의 이명의 경우에는 좀 노화와 함께 오거나 몸이 굉장히 피로했을 때 아마 이제 일반 분들도 밤을 새거나 했을 때 다음날 귀에서 잉 하거나 또는 그거와 같이 이제 핑 도는 현운이라고 하는데 빙글빙글 도는 그런 느낌이 같이 오면서 귀에서 이명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몸이 허해서 오는 이제 허증의 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증의 이명은 보통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상부의 열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의 열을 내려주는 치료법을 많이 씁니다. 한약도 상열을 좀 쳐주는 그런 약을 쓰게 되고요. 침치료도 상부를 좀 시원하게 하는 약을 씁니다. 귀 주변에 이제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침을 맞기도 하고요. 약침으로 이제 염증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허증의 이명은요, 몸이 좀 허한 게 보해져야 좋아지는 그런 이명이기 때문에 몸이 어느 부분이, 오장육부의 어느 부분이 허한지 우선 진단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신장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 이명이 많이 온다고 하고요. 지금 이 어머님의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약간 정신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 이명도 같이 있으신 걸로 봐서는 이제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몸을 이제 유지시키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이명이 오신다고 보여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약을 좀 많이 쓰셔서 몸을 좀 많이 기력을 올려주시면 이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증과 허증에 따라서 치료 방향의 차이점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명을 악화시키지 않고 좀 피해야 할 생활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어폰으로 음악을 잘 들으시나요? 많이 들어요. 저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으로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듣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음악까지 제가 같이 듣는 경우도 그쵸. 있어요. 그냥 그죠?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깝게 서 있으면 잘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음악을 감상하니까 참 좋기는 하지만 네. 네, 그분의 청력이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어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된 귀는요. 고막도 굉장히 약해지고 청신경이 구성 굉장히 피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이제 그 세포가 소리를 받아들여서 신경을 전달하는 힘이 점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청력 저하와 함께 이제 이명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어폰 사용에 아주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 말고 오래 그 큰 소리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이제 청력에 문제가 오고 이명이 오지만 갑자기 큰 소리에 한번 꽝 하고 노출이 되는 경우도 또 이제 이명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드럼을 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폭파 작업 같은 거를 한다던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귀마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귀를 좀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에 갑자기 노출이 되더라도 그 이후로 청신경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이명이 오는 케이스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조용한 장소에서 소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이명이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소리가 나니까 정신적으로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 더 이명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울증 같은 이제 정신계열 질병이 있을 때에도 이명이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너무 조용한 장소에서는 오히려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배경음처럼 클래식 음악을 깔아놓는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잠자기 전에 그 배경음악으로 까는 그런 소음들이 있죠. 백색 소음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면 귀에서 박동이 쿵쿵쿵 하면서 이명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또 이제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지 않고 그 다음에 커피, 콜라, 담배, 술 같은 평소에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세포가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과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큰 소음은 피해 주시고요. 식습관과 함께 또 운동하는 습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건강에 관한 고민, 궁금증 있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02-2000-495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파킨슨병이요. 파킨슨병이요? 네. 네, 언제 진단 받으셨어요? 작년 6월 달에요. 작년 6월에 진단을 받으셨고요. 예. 네, 또 지금 증상 중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증상들 나타나세요? 이 음식을 씹질 못해요. 네, 입 주변이 불편하시고 네. 또 다른 데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거동은 어떠세요? 거동은 이상이 없어요. 거동은 좋으신 편이고요. 네, 현재 약 복용 중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0살이에요. 네, 김정혜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 작년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고요. 네. 네, 그 증상은 언제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진상은 자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요. 예. 검사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러면 검사를 받게 되셨어요? 어지럽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어지러워가지고 진단 MRI 찍어보자 그러는데 MRI 뇌에는 이상이 없어가지고 네.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MRI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걸 찍어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네. 혹시 뭐 병원에서 뭐 더 이야기를 듣거나 하신 건 없으세요? 아주 미세하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왔대요. 네. 뭐 손이 떨리거나 하는 건 없으신가요? 예, 없어요. 아, 손 떨림도 없으시고요. 네. 지금 음식을 씹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씹지 못하시는 이유가 입을 움직이시기가 불편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 움직이질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하고 이가 맞지 않아요. 이가 맞지를 않아요. 네. 어, 입술이 화끈거리고 입술이 화끈거리시고요. 피로가 가끔 와요. 피로도 오시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뭐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의 이제 진행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 그리고 증상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함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좀 이렇게 치료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게 병의 진행에 따라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20년 정도, 20년 전후로 이렇게 병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직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걸로 봐서 이제 네. 병이 이제 초기 단계일 것 같은데요. 네. 초기 단계에서 이제 한방에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합니다. 초기에는 간에 이 열이 받아서 이 간기가 제대로 이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열이 이렇게 위로 뜨는 간양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이제 그 증상을 갖다가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기로 가면은 이제 위장관 장애나 피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후기로 갔을 때에는 신허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몸의 이제 진액들과 정이 이렇게 마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입술이 화끈거리고 이가 맞지 않는 부분들, 침이 나오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간양 상황, 뭐 비위 기허, 뭐 신어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이렇게 맞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네. 예, 제대로 이제 좀 진찰을 하시고 진맥을 받으셔서 한약을 좀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 한약을 같이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파킨슨에서 양약 같은 경우는요, 그 용량에 따라서 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약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약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발이 떨어지게 돼서 이 약의 지속 시간도 짧아지고 이 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 이런 이제 마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약을 병용해서 이제 투약을 했을 경우에 양약의 사용량도 우리가 좀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이걸 훨씬 더 좀 같이 효과들을 이제 병용 투약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논문 결과들이 뭐 국내에서도 있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같이 이제 같이 드시는 것이 이 병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도 맞고 그래야 되나요? 예, 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이제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침뿐만 아니라 이제 봉침이라고 있습니다. 네. 봉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경을 이제 그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침, 봉침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하시면서 한약, 양약 좀 이렇게 같이 관리들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천천히 병이 진행이 되고 생활을 하는데도 훨씬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에서 오는 겁니까?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간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이제 순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근육을 주관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또 이제 피를 주관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간이 이제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으면 이제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로 보는 거고요. 이외에 좀 더 진행이 됐을 때는 비위장의 기운이 딸리는, 네, 그래서 이제 피로하다든지 아니면 위장관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장애는 없고요. 예. 하루에 운동은 2시간씩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화상으로는 제가 이제 진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네. 좀 진맥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침을 맞으라고요. 네, 봉침도 효과적이고요. 한약과 봉침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로 오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피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장의 이제 기운이 허할 때 우리 몸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증으로 나타나다가 점점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고 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위장이 허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더 아래쪽에 있는 신장까지 허해지게 되는 이 진행 양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피로가 우리가 오게 되는 거죠. 마 같은 거 먹으면 어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좀 더 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요.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파킨슨병 때문에 고생하신 시청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성 원장님,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원인들 또 이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킨슨병은요, 사실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는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경미하게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타나서 약을 드시는 거지 뭐 직접적인 불편감은 아마 더 시간이 흐르고 노화가 더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질 때 파킨슨 질환이 나타나는데 도파민이 원래 해주는 거는 이제 만족감이나 행복감, 뭐 기쁨, 쾌락 그리고 뭐 중독이나 어떤 성취감 이런 데 관련이 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아졌을 때는 좀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요. 적당하게 이제 분비가 됐을 때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컨디션이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해졌을 때가 문제인데 부족해지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부신 피로라는 게 있습니다. 부신이 피로해진다는 거는 이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그 이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이제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가 나타나서 부신 피로 증후군, 뭐 만성 피로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6가 부족해져도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육류 섭취가 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경우고요. 타이로신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이로신은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나 버터, 뭐 치즈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식생활에서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나이가 드시면서 위산 분비, 뭐 침 분비, 위산 분비 사실 뭐 우리 몸의 모든 이제 분비샘들이 말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위산이 부족해져도 비타민 B6를 섭취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좀 도파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키것 신드롬이라고 해서 장누수 증후군인데요.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장내 세균총 해서 뭐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균들이 장에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자들을 같이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요. 뇌에도 이제 신경 그 신호를 잘 주게 되는데요. 이제 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이제 도파민을 포함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혈당증에서도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는데 저혈당증 반대로 이제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 이제 단 걸 먹고 기분이 좋아질 때 도파민 분비가 좀 더 왕성해지고요. 이제 물론 당 중독에 가서 뭐 당뇨나 이런 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 때도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흔치는 않지만 이제 중금속이나 독성, 환경오염에 노출됐을 때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다 보니까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고 물질 분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아연, 뭐 구리, 철 이런 것들이 부족해져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파킨슨병 자세하게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도파민을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최효석 원장님, 혹시나 노력을 하면 이 부분을 좀 증가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파킨슨병의 치료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도파민 분비를 좀 더 증가시킬 만한 생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인과도 연결이 되는데 도파민 부족하게 만드는 걸 반대로 이제 많이 분비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좀 더 많은 휴식을 취하고 긴장 상태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염증 물질들을 피할 수 있는 염증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사들을 이제 피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질의 수면을 취해주는 것, 푹 주무시고 푹 쉬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몸의 컨디션을 올리고 도파민 분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누수증후군 같은 경우에 장내 세균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로 만들 수 있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 복용이나 아니면 건강한 음식들, 야채, 채소들,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을 많이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파민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성취감이나 그런 어떤 기쁨이나 그런 데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생활에서 이제 작은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고 거기에 본인이 혼자서라도 칭찬하고 보상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침마다 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리정돈을 하신다거나 그런 거를 목표를 세워서 하나를 했을 때 이제 본인에게 그에 알맞은 칭찬과 보상을 해주면 도파민의 분비가 좀 더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줬을 때도 도파민 분비가 좀 더 왕성해지니까요. 아침마다 그 실천의 목표 중에 운동도 넣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킨슨병의 원인이 도파민 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전략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파킨슨병을 나타내는 증상들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좀 황당하시고 이렇게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김재용 원장님,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파킨슨 병에는 이제 4대 증상이라고 할 만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강직이 있고요. 이제 강직은 이제 온몸이 빳빳하게 굳습니다. 빳빳하게 굳고 이것이 환자분의 자각 증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뭐 팔을 펴본다든지 했을 때도 탁탁 걸리는 느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좀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근육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해서 치료 시기를 조금 이제 놓치는 경우들도 초반에 이제 바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어쨌든 한번 파킨슨의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작 완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작이 이제 느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서동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동작이 이렇게 점점 느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파킨슨의 4대 증상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떨림이 이제 또 파킨슨의 증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떨림이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태성 떨림이라고도 하죠. 본태성 진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랑 좀 특징적으로 다르게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떨림은요. 가만히 안정이 되어 있을 때도 이렇게 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교적 본태성 떨림보다 느리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떨림이 점차 진행이 되는데요. 파킨슨 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한쪽 손이나 한쪽 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반대쪽이 아니라 한쪽 팔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그쪽 다리 그리고 반대쪽 팔 그리고 반대쪽 다리까지 이렇게 떨리는 그러니까 N자 모양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를테면 내가 한쪽 팔이 떨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진행이 됐는데 다른 쪽 팔도 떨려요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파킨슨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본태성 진전의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불안정한 자세, 그래서 넘어질 것 같고 비틀거리는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됐을 때는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조기구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요. 더 진행이 됐을 때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이런 시기들로 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좀 진행은 사람에 따라서 좀 속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한 이제 20년 정도 기준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증상으로는 이제 가면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에 이제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서 생기는 이제 무표정한 얼굴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변비나 우울증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뭐 치매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보행, 첫 발을 뛰기는 힘든데 걷다 보면 점점 빨라지는 이런 이제 특징적인 보행도 나타날 수 있겠고, 소서증이라고 글씨를 쓰면은 처음에는 글씨가 좀 크다가 점점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증상들도 파킨슨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과 통화하셨을 때 파킨슨병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진행 단계에 따라서 소개를 좀 해주셨잖아요. 예. 그 단계에 따라서 알맞은 한약 처방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한약이 처방이 되고 또 한방 치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그 파킨슨 병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양약으로는 뭐 레보도파, 그러니까 도파민 제제나 아니면 한콜린 제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드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이제 또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이제 그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한약을 드실 거냐는 좀 여러 가지 그 원인들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초기에는 이런 운동의 문제들, 근육의 문제들을 이제 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한방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 간양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에서 열이 받고 위로 이렇게 항진돼서 이제 나타나는 실증의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처방이 억간산이라든지 아니면 가미소요산 뭐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기운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위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뭐 소화기 장애라든지 아니면 피로라든지 뭐 변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할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보중익기탕, 육군자탕 이런 이제 처방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후기로 갔을 때는 몸에 있는 진액과 정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신기환이라든지 육미지향환이라든지 팔미환이라든지 이런 약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그 처방들이 좀 다양한 거는 아무래도 사람마다 체질과 상태들,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의원에 가셔서 꼭 한의사 선생님과 진맥을 받아보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 단계별로 어떤 한약을 처방받으면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단받고 처방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특히나 이 파킨슨병 환자들 무엇보다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우석 원장님, 어떤 식품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파민 분비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래서 육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빨간 고기 뭐 나이 드시면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육류를 좀 섭취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치즈도 리코타 치즈나 커티지 치즈 같은데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걀이나 바나나, 우유, 뭐 아보카도 이런 데도 이제 도파민 분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재들을 조금 보면요. 많이들 아시는 약재일 텐데요. 오미자라고 하는 게 뭐 주스나 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뭐 즙내서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그 오미자가 이제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나 가바, 뭐 아세틸콜린 같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미자도 차 같은 걸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마왕이나 가시오가피 같은 약재는 복용을 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증가된다는 이제 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국, 이제 국화를 말린 건데요. 감국이나 조구등 같은 약재는 도파민의 전구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약 처방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고요.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요. 여러분들의 건강 궁금증 함께 해보겠습니다. 원장님들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의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건강에 꿀팁이 될 수 있는 정보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최예원 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건강 꿀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의 최예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약재인 감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초는 아주 한의원에서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처방 중에서는 감초가 안 들어간 처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감초의 별명이 아마 약방의 감초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정말 메인은 아니지만 재미있고 양념처럼 역할을 소화해 주시는 분들께 감초라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감초가 처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메인은 아니지만 모든 약
약재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또한 감초의 또 다른 별명은 국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나라의 원로라는 뜻으로 감초가 그만큼 약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제 감초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감초는 사실 콩과 식물입니다. 보통 뿌리를 쓰기 때문에 감초의 전초가 이제 콩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없지만 감초에는 사실 콩과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전구 물질,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의 하나에 속하지만 뿌리를 주로 쓰고요. 특히 감초 중에서는 옆으로 뿌리가 뻗는 그런 감초의 종류가 있고 아래로, 그러니까 땅 속으로 파고드는 뿌리가 자라는 그런 감초의 종류가 있는데 약용으로 쓸 때는 아래로 뻗는 감초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감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감초를 쓸 때 생감초 그대로, 그러니까 말린 채로 썰기만 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감초가 생감초인 경우에는 성질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몸에 열증이 있을 때에는 이 생감초를 바로 쓰지만 몸이 보통은 이제 차갑거나 아니면은 몸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할 때에는 생감초를 그대로 썼을 때 환자분께서 설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살짝 볶아서 자감초라고 하여 살짝 이제 덮는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완화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꿀을 조금 섞어서 같이 이제 볶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밀자감초라고 하는데 특히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꿀의 성질이 고비위, 익기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질이 강해져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또 특별히 밀자감초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이 감초에는 효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효능 중에 한 개가 아까 말한 이제 위장의 보호 그거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독성의 중화. 감초와 녹두는 굉장히 이제 약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그런 성질이 강해서요. 독성은 낮춰주고 약의 원래 효능은 높여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를 또 많이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처방에서 여러 약재들의 효능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처방이 목적하는 그런 증상의 치료를 원활하게 이루어내는데 감초가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또한 이제 항염과 소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거나 또는 몸에 이제 항암 작용도 뛰어나서요. 암이 있거나 그럼 종기가 있거나 이럴 때에도 감초를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환자한테도 생감초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위궤양이나 속쓰림, 위궤양은 염증이 나아지는 효과 때문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속쓰림, 위산의 억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감초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독 효과, 노폐물 배출이 있는데요. 감초가 폐에 객담의 배출이 아주 좋습니다. 객담을 삭혀주기도 하고 잘 배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감초를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드시면 해독 작용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좋은 감초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감초를 한꺼번에 먹거나 오랜 기간 동안 감초를 계속 드시다 보면은 혈압이 좀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칼륨 혈증이라던가 근력이 약화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반드시 한의사분의 상담 하에 쓰시고 감초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다른 처방에 합쳐서 소량으로 조화롭게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의 최예원 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은 최혜원 원장님과 함께 한약 처방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감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과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한의사분들과 상담을 하고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어떤 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경추 퇴행성 때문에요. 경추 퇴행성 질환이요? 네, 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현재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세요? 무거운 걸 좀 이렇게 손에 시장 갔다 올 정도로 들고 오다 보면 네네. 목이 이렇게 아프고 예예. 달아진 쪽 왼쪽인데요. 예예. 석쪽 왼쪽으로는 고개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왼쪽으로 고개 돌리시는 게 불편하시고요. 네. 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9세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 원장이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최우석입니다. 몇 가지 여쭈고 설명드릴게요. 네, 네, 경추 퇴행성 질환 진단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받으셨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5, 6년 정도요? 네, 네, 혹시 MRI 촬영을 하셨나요? 엑스레이만 찍으셨어요? 엑스레이. 엑스레이요? 예. 근데 이제 증상은 그러면 무거운 거 들면 아프시고 왼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가시고 혹시 저림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림은 없어요. 저림은 없으시고요. 근데 퇴행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퇴행성 질환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척추는 퇴행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경추 사이가 뭐 좀 좁아졌거나 뭐 이렇게 좀 디스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의심소견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증상 목 아프시고 목 안 돌아가신 거는 언제부터 그러시죠? 그 역시 뭐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아, 왼쪽으로 목이 안 돌아가는 게 4년 정도 되셨어요? 한 3, 4년 됐어요. 네네. 네. 다른 치료는 뭐 안 해보셨고요? 물리치료 정도만 했어요. 한의원은 안 다녀보셨고요? 예, 그리고 투나요법 좀 해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요. 한의원에서요? 그것만 하고 한의원은 안 갔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거 받아보셨나 봐요, 그죠? 예. 이제- 잡아당기는 거 이런 거. 네, 견인 치료랑 뭐 도수치료, 물리치료 이런 거 받아보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경추뿐만 아니고 요추도 그렇고 척추는 퇴행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이 이제 진짜로 경추 퇴행화 때문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생활 습관이나 자세에서 나타나는 근육이나 신경의 문제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경근에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은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상으로 꼭 일치하진 않지만 근육 치료나 근육이나 이런 걸 풀어주면서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이제 퇴행성으로 협착증이 오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데 견인 치료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하는 정형외과 같은 데서 해주는 걸 이제 도수치료라고 하고요. 한의원에서 하는 걸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세가 60세에 거의 다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렇게 추나요법 받으시면 좀 위험하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경추 쪽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원장님 진단을 잘 받으시고 그렇게 가벼운 추나요법부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 뭐 디스크 질환, 신경 질환 이런 것들 다 이제 봉침이나 약침 치료, 침 치료 같은 걸로 많이들 호전이 되시거든요. 물론 이제 목이 안 돌아가는 게 좀 오래되시긴 한데요.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보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벌침 이것도 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네, 많이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많이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한의원 근처에 가셔가지고 진단받고 침 치료 좀 꾸준히 받아보시길 권장드릴게요. 네, 우리 어머님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님들의 건강 고민 함께 해봤는데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